네, 정유라 씨는 미승빌딩에서 출퇴근 재판을 받게 됐고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피고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게이트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말씀드린 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먼저 정유라 씨가 약 7시간 반쯤 전에 검찰에서 풀려나면서 한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머님 면회 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굉장히 피곤한 모습인데요. 저 시각이 새벽 한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참 피곤한 얼굴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한 판사가 바로 강부영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 아닙니까? 근데 왜 기각이 됐을까요?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결과예요. 저는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 쪽이긴 했지만 왜냐하면 도주 우려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서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역시 법원은 차가운 머리가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이대 관계자들의 부정입학한 재판이 지금 선고만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정입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보도에 의하면 썩 명쾌하게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최경희 전 총장이나 다른 학장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확실히 드러난 거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유라 씨까지도 어떻게 가담했냐. 그러니까 엄마 최순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라 씨까지 구속 영장에서의 범죄 사실로 적시됐을 때 아마 그 면에 있어서 상당성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지금 단계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담당 판사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에서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좀 냉정한 판단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우리가 볼 때 판사의 성향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오직 양심과 또 법리 그리고 영장 내용을 따져서 이제 판단하는 건데 강부영 판사 이번에는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7시간 전쯤인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또 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어머니 최순실 씨 재판 이게 진행 중인데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그렇죠.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명확한 증거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하긴 했지만 실제 연결고리가 둘 다 지금 부인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엄마가 시켰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증거를 찾기가 힘든 건데 정황상으로 보면 정유라 씨가 혜택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직접 말도 타고 이래서 연관이 높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검찰이 그 시간이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제대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지금 영장이 기각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삼성의 뇌물죄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영장에도 영장 청구서 요구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조사를 하면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 적시되어 있는 세 가지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유라 씨가 연관돼 있거나 무슨 압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 소장님, 지금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정유라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우선 좀 정리 구분해서 볼 게 이제 검찰이 수사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구속영장만 청구하니까. 그렇죠. 뒤에 이제 좀 더 보강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죠. 근데
국민 법감정에서 보면 물론 뭐 이수희 변호사 나와 계시지만 구속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구속됐느냐 안 됐느냐 중요한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요양관리법 위반 이 세 가지 사유를 가지고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법원의 판단은 그 구속 사유가 안 된다라고 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속이라는 것은 인신구속 상태에서 구속이 안 됐다 해서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한 수사를 안 하는 중단되는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후 수사를 해서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삼성 뇌물죄라든지 추가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겠죠. 네. 어찌됐든 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이 두 가지 건 그다음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영장 청구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뭐 구속이 안 됐다 해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 혹은 뭐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무죄다. 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시작인데 다만 이제 검찰이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유라 씨 지금 보신 대로 가벼운 차림에 종이 쇼핑백 같은 것에 뭔가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으로는 지금 이제 한 8시간 가까이 지났어요. 근데 어디로 갔나 이게 궁금한데 알고 보니 어머니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미승 빌딩으로 갔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입니다. 저기에서 뭐 휴식을 취하는지 뭐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지 누굴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미승 빌딩 특별한 인연이 있죠. 정유라 씨의 아버지인 정윤회 씨가 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역사도 같은 거지. 원룸 2동 36개를 잡아왔는데 장모님도 거기 사셨죠. 같이 있는데 그때 꽤 컸죠. 압구정동 미수빌딩이 다 홈으로 잡은 교회에 딱 있잖아요. 빨간 벽걸이 홈으로서 나오고 일단 나중에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쪽 본 2개를 다 팔아가지고 미수빌딩을 지금 거죠. 네, 네. 그래서 미승빌딩이 바로 이 최순실 씨의 어머니가 사준 거고 임선희 씨가 사준 거고 또 최순실 씨 재산 중에 가장 덩치가 큰 바로 200억이 넘는 그 빌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빌딩이 이제 운명의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죠. 네. 근데 저 빌딩이 이제 6층, 7층에 이제 자기 살림집을 꾸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당연히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집에 가서 쉬고 있는 저 겁니다. 위에 보이는 저 위 2층이에요. 그렇죠. 네. 살림집을 이제 빌딩 안에 살림집을 꾸려놓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빌딩은 가표가 높아가지고 재산세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일반 주택보다. 네. 그런데도 이제 자기 빌딩에다가 저렇게 주택을 꾸려놓고 산다는 거는 아마 이제 저 빌딩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저 빌딩이 갖고 있는 위치의 중요성 이런 게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건데 사실 저 빌딩이 200억인데 최순실 씨가 지금 매각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이미 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저게 전부 이제 추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벌금이나 추징금으로 추징이 되니까 그건 빈털터리가 된다니까 미리 정리를 하려 하지만 이런 또 복잡한 법률적 관계에 얽혀 있는 빌딩을 구매할 사람도 잘 없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130억까지 내놓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거래가 안 됐다고 그래요. 아, 130억까지 까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빌딩이니까 뭐 싸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구매자는 또 이게 설사 구매한다 하더라도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구매자는 안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이 정유라 씨는 작전에 의한 대성공이다. 뭐 나는 작전. 내 이름이 바뀌는 것도 몰랐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모든 게 뭐 학교도 엄마가 가라 해서 갔고 말도 엄마가 타라 해서 탔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그 영장이 그 공모의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네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허 소장 말씀하신, 이게 다 짜여진 어떤 작전의 일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목,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정유라 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실제로도 본인이 대학을 안 가고 싶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그러면 정유라 씨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부를 했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전혀 모르고 있고 그 혜택만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다면 사실은 정유라 씨는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뭐 호소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수희 변호사, 예. 지금 정유라 씨가 전공도 몰랐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장이 기각된 걸 보면 이 몰랐다는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지금 김경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유라 씨가 공항에 도착해서 하는 그 모든 말은 그러니까 법적 검토가 끝나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리 구성을 마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본인이 이제 이런 걸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성립하려면 이렇게 법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건들이. 네, 그 요건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지만 실제 그 부정입학 부분에서 정유라 씨한테 유죄를 받게 하는 것도 검찰 입장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최 교수님, 그런데 저는 보면서 정유라 씨가 도착하자마자 현장에서 기자들한테 막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다 예상을 하고 답변을 다 준비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네. 이미 법적 조력을 받았다고 봐요. 이른바 뭐 예행연습설도 그렇죠. 나와요. 그럴 네.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팀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유라 씨가 들어오기 전부터 분명히 들어오면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모든 질문은 이렇게 대답해라. 물론 하나하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질문 가능한 질문들은 예상 질문으로 뽑았을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까지 이미 예행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쇠 전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수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준비된 것들을 정유라 씨는 들어오자마자 실제 행동으로 옮겼었고 그것이 짧은 시간 안에 증거를 찾아내고 연결성을 찾아내는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명사실도 몰랐다. 뭐 쉽게 말하면 이름도 몰라요, 전공도 몰라요. 그건 정말 모르는 철부지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유라 씨가 과거 덴마크 올보르나 또 그 이전에 했던 발언들은 이렇습니다. 그 네, 부분에 근데 대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막 조세 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네, 지금 이게 덴마크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많은 걸 정유라 씨가 알고 있고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때도. 아니 뭐 젊은 여성인데 아이까지 낳아서 애기 엄마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한 집에서 쭉 살았고 그렇죠. 고등학교 대학 입학 과정 또 승마 선수로 활동하는 과정 이걸 전혀 몰랐다. 우리가 뭐 저희도 집에 자식들이 있지만 부모가 살아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전혀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귀국하면서 변호사들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 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은 그것은 뭐 비난받을 일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법 감정 아니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그 감정과 달리 이분들 입장에서 또 천착해서 본다면 당연히 치열하고 치밀하게 법리 공방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전혀 몰랐다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뭐 제가 제 부모가 어떤 경제활동을 했고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대략 어떤 돈으로 샀고 이런 건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아는 부분 이거보다는 어쨌든 그 향후 검찰의 조사 그다음 재판 과정에 임하기 위해서는 귀국 시점부터 귀국 이후의 어떤 재판 전략은 상당히 치밀하면서도 그 다방면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임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예, 예. 정유라 씨 입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이 얘기를 좀 알고 싶어 하는데요. 관계 얘기를. 저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뭐 이모들을 통해 가지고 좀
그 조작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 뭐 내 외할아버지가 뭐 개명을 몇 번이나 한 사람이고 뭐 사이비 목사였고 이런 얘기를 해줬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미화된 조작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그 관계라든가 이전에 그 좀 거슬러 올라가서의 관계까지 제대로 정보를 갖고 있겠느냐. 네. 그 부분은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유라 씨도 불구속 상태지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어제 재판에서 판사로부터 주의하세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를 매김되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걸 바라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로 친박이라면 저 친박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친박 맞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친박 맞다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재판부에서도 피고인, 검사석에서도 피고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영하 변호사만 계속 대통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판사 측에서 피고인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판사도 아마 그 참다 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잖아요. 아직 피고인이라는 표현은 어색하시죠라고 이해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예. 그리고 재판정에 들어오면 피고인 신분이니까 당연히 피고인으로 호칭을 해야 되는데 네. 유영하 변호사는 뭐 절대 그러지 않고 대통령님이라고 하니까 또 전 대통령님도 아니고 대통령님. 이제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이렇게 애정이랄까 내지는 존경심 또 심지어는 일종의 우상처럼 받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만 믿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끊임없는 배신과 배신이 반복되는 게 정치 현실인데 그 속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줬고 2007년 당내 경선에서부터 뭐 네거티브 대응팀 이런 걸 해가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의 관계가 저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심지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뭐 변상시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동안 변호사들 내에서도 그만큼 또 권력이 독점. 일부 변호사 얘기하는 그런 거죠. 이야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생긴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높고 또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크다.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니습니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그 일곱 난장이들이 백설공주를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네. 근데 그 난장이들은 아무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뭐 정말 기분 좋게 모시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뭐 동화 얘기는 비유적으로 쓰신 거지.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가 뭐 난장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가 주의를 받자 즉각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을 썼는데 전영욱 전 의원이 그럴만하다라면서 과거 인연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아마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 대리인하고 의견을 나눌 거예요. 아무래도 유영하 대리인이 가깝겠죠. 왜냐하면 정치 인생에서 줄곧 아주 변함없는 충성도를 확인한 대상이고 또 그렇죠. 유영하 그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분이에요. 네, 전혁 전 의원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저희 채널 A에서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상처럼 열렬하게 떠받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와의 관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곁에서 좀 보셨나요? 어떠세요? 유영하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알 뿐더러 지난 총선에서 송파을에서 저와 같이 경쟁을 했죠.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댐이 무너질 때는 조그마한 방울 하나에서 댐이 무너진다 하지 않습니까? 의궤제열이라고. 네, 과거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한국당, 바른정당으로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도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봤던 두 가지 관점, 네. 유영하 변호사의 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성심이 높고 심지어 그때 그 옥새 파동이 송파을에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옥새 들고 나르자. 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그 당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하위에 있었는데 이한구 공심위원장이 유영하 변호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이제 소위 새누리당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이제 거기서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 SNS 글을 보면
뭐 부정적 의미가 있고 대통령에 대한 무한 충성심과 걱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인 어떤 동지로 보느냐 아니면 일종의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 관점이 과거 새누리당 내에 두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이 보수가 분열되는 하나의 그 어떤 단초가 되는 문화 차이가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는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하나의 잣대만 놓고 본다면 유영하 변호사를 따라갈 사람이 그리 흔치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다. 네. 이제 정유라 씨의 불구속 재판까지 해서 국정농단 게이트의 재판 계속될 텐데 계속 화제가